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를 봤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날 진료대 위에 누운 사위를 본 순간 제 의사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왜 도망쳤는지, 왜 1년 넘게 각방을 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감당 못한 그 짐을 제가 대신 짊어지기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막장 사연 한 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 비밀스러운 방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를 봤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 평생을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자부했죠. 남자들의 그곳은 제게 그저 치료해야 할 환부이자 의학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어떤 호기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10년 전 먼저 떠나보내고 오직 병원과 하나뿐인 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63이라는 나이.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폐경도 훌쩍 지났고 가운을 입은 저는 그저 냉철하고 무미건조한 의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진료대 위에 누운 사위를 본 순간 제 견고했던 의사 인생이 그리고 죽어있던 제 여자로서의 본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애원하는 사위의 눈빛, 그리고 가운 아래로 드러난 믿기 힘든 광경. 제 딸이 왜 도망쳤는지, 왜 1년 넘게 각방을 쓰며 남편을 괴물 보듯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감당 못하고 내버려둔 그 짐을, 아니 그 엄청난 축복을 제가 대신 짊어지기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60살 장모와 32살 사위의 병원을 배경으로 한 위험하고도 은밀한 진료 기록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꽤 유명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보성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올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죠. 제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위 김태호.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려온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부부 사이가 영 서먹하다는 겁니다. 딸아이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대화를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혼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 접수를 하고 들어온 사위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자네 어디 안 좋은가? 어디 아픈 데 있어? 제가 묻자 사위는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의사한테 부끄러울 게 뭐 있나? 편하게 말해보게. 가족이기 전에 의사와 환자로 만난 거니까. 제 말에 사위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게 사실 수진이랑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아랫배가 묵직한 게 영 개운치 않습니다.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건 분명 다른 원인이 있을 터였죠. 게다가 1년 넘게
부부 관계가 없었다니. 혈기왕성한 나이에 배출구가 막혀 있으니 탈이 날 수밖에요. 일단 검사부터 해보게. 저기 커튼 뒤로 가서 바지 내리고 눕게. 사위는 쭈뼛거리며 검사대로 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지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평소처럼 라텍스 장갑을 끼고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사심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커튼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잔뜩 긴장한 채 누워있더군요. 힘 빼게. 아프지 않게 할 테니. 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말하며 환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탐지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세상에, 이게 사람의 것이 맞나.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를 봤습니다. 크다는 사람, 작다는 사람, 별의별 경우를 다 봤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 상태일 뿐인데도 그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몽둥이 하나가 다리 사이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머릿속에 딸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은 유독 체구가 작고 여립니다. 골반도 좁고 겁도 많죠. 그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왜 딸아이가 사위를 피했는지, 왜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을 썼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분명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장모님 많이 안 좋은가요? 사위의 질문이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어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 소견이 있어 약물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네.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어. 사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풀어주면 호전될 수 있어. 전립선 관리 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위는 난감해하며 혼자서는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잠시 침묵한 뒤 저는 의사로서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게. 내가 직접 관리해 주겠네. 사위는 놀랐지만 의사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통원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치실은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었고 모든 절차는 의료 행위로 진행됐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상태가 안정돼 보였습니다. 관리 후에는 안색이 좋아졌고 수면도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차분히 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느끼는 미묘한 변화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들어요.
효과가 있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의료 행위라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인식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료는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점점 안정된 표정을 되찾았고 생활 리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로서 보면 명확한 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반복될수록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길게 머무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이 감정이 의학적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치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치료 과정이지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묵시적인 합의가 생겼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안색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네. 그 말이 가끔은 가슴에 남았지만 의사로서의 책임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치료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지속됐고 점차 간격을 늘렸습니다. 이제 목요일 오후 2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의사로서의 판단과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의사로서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치료 기록이자 제 인생에 남은 조용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많은 막장 사연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